아메리카 최초 원주민 시리즈 8부. 이 방법만 알면 한라산에서 일본도 보인다는 특별판으로 편성했습니다. 역사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지도로만 특정 지점에서 목적지가 보이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아는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공식만 활용해도 고대인들의 이동 루트와 문명권을 추적하고 전쟁사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섬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대단히 유용합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이 동그라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분이 계실까요? 동아시아 지중해를 항해하거나 표류하던 배들이 한라산을 볼 수 있는 범위인데요. 날씨만 좋다면 반경 170km 원안에 들어서는 순간 1950m의 거대한 천연 등대를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219년 불로초를 구하겠다며 진시황을 속여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산동반도를 출발한 서복 역시 연안항의 경로상 동아시아 천연 등대의 가시권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선사시대 인류가 알유산 열도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동아시아의 지중해가 기원전부터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사기 10일 전에 진림제독과 방문한 나로도에서 전략 요충지인 한라산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그곳에 가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면 중간에 높은 지형이 없기 때문에 한라산에서 중국 태산도 천체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둥글어서 바다와 하늘이라도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반영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었는데 항해학에서는 이것을 지리적 광달 거리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논란을 줄이기 위해 한국해양사 1권에 소개된 공식을 캡처해 변형 없이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인용 서적은 일부러 인문학부 출신이 아닌 해군사관학교 졸업자의 책을 택했습니다. 공식은 매우 단순한데요. 보고자 하는 목표 지점 높이와 관측자 높이만 알면 끝입니다. 참고로 바다나 하늘에서 사용한 거리 단위는 해리인데 1.85km에 해당합니다. 이 표는 해상에서 관측자 눈높이를 1.5m로 간주하여 우리나라 주요 구간의 지리적 광달거리, 즉 시인거리를 계산한 결과인데요. 좌측의 숫자는 관측 지점과 목표 지점 간의 거리이고 괄호하는 관측 지점, 그리고 우측의 울릉도, 스시마, 상도 등은 관측 목표입니다. 울릉도 경우 바라보는 육지의 관측 지점인 용추갑을 강원도로가 표기했는데 오타입니다. 용추갑, 용추곶은 경북 울진군 죽변항 동쪽에 죽변 등대가 있는 곳입니다. 용추갑에서 울릉도까지 볼 수 있는 시인거리는 67해리, 123.9km지만 실제 거리는 72해리이기 때문에 두 지점은 시인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다는 의미죠. 시인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과정을 풀어보면서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관측 목표 H는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984m, 관측자의 눈높이는 1.5m로 작은 보트 위나 혹은 해변에 서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 초대형 범선의 막루라면 배 높이까지 더해 10m 이상도 되기 때문에 가시거리 차이가 제법 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관측 목표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관측자가 서 있는 해발 고도 역시 중요합니다. 광달거리는 2.074 괄호 19 목표물의 높이 루트값 더하기
관측자의 높이 루트값 괄호 닫기입니다. 루트값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더하기와 곱하기만 알면 됩니다. 기억이 옅어졌거나 연식이 오래된 분들 위해 아주 쉽게 소개하겠습니다. 공식에 목표 높이와 관측자 높이를 입력하면 가시거리는 2.074 괄호 열고 성인봉 높이는 984m 제곱근 더하기 기본 높이는 1.5m 제곱근 괄호 닫고입니다. 이제 각각의 루트 값만 알면 되겠죠. 굳이 루트의 개념을 상기할 필요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갤럭시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했는데요. 먼저 루트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처럼 우측 상단에 루트 기호가 뜹니다. 이어서 성인봉 높이는 984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루트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루트 버튼을 클릭한 후에 1.5를 입력하면 1.224가 나옵니다. 이제 더하기와 곱하기만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괄호 안에 더한 값과 2.074를 곱하면 용추곡과 울릉도 성인봉 구간의 가시거리 값인 67.6캐리가 나옵니다. 해리를 익숙한 킬로미터로 환산하기 위해 1.8을 곱하면 125km인데 두 지점의 구간거리가 약 133km이기 때문에 8km가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리 시인 불가라고 한 거죠. 용추곳은 관측자 높이가 낮지만 북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있는 소공대는 해발이 320m입니다. 소공령 정상의 소공대는 역사적으로 많은 시인 문사들이 울릉도를 바라보며 시를 읊은 명소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도 보이는지 아닌지를 두고 오랫동안 옥신각신했다고 합니다. 만약 지리적 광달 거리를 계산했다면 논란이 필요 없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계절과 일시에 따른 기온이나 기압, 습도 등에 따른 편차는 존재합니다. 특히 고대와 비교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가시거리의 차이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에 공식으로 울릉도 성인봉은 동일 높이, 관측 지점인 소공대는 320m를 적용해 질적 광달 거리를 계산한 값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165km로 두 구간의 거리보다 25km 더 길지요. 대기가 오염되지 않은 고대보다는 덜하지만 여건이 맞는다면 소공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는 사람의 눈높이와 목표 지점의 높이만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한 공식, 지리적 광달거리 계산법은 실전에서도 유효할까요? 이 사진은 이효웅 선생께서 2010년 10월 소공대에서 촬영한 울릉도의 모습입니다. 봉우리 끝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섬 전체에 윤곽이 잡혔죠. 시인거리가 구간거리보다 25km가 여유 있는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역시 이효웅 선생의 작품인데 9년 후인 2019년도 촬영 것입니다. 앞의 사진보다 울릉도의 형상이 굴절 없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지금까지는 육지에서 울릉도가 보이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울릉도에서 소공대가 보이는지 계산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측자 관측 목표는 바뀌더라도 가시거리는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목표 지점이 더 낮거나 혹은 높으면 어떤 변수 요인이 작용하는지는 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릉도에서 육지로 볼 때 포인트는 백두대간인데요. 소공대에서 내륙 방향으로 멀지 않은 지점부터 해발 1300m가 넘는 낙동정맥의 시작점인 매봉산을 포함하여 고봉이 즐비합니다.
울릉도 서쪽에서는 높은 곳에 오르지 않아도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쉽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형 지세의 파악도 필요하다는 의미죠. 이 사진은 김철환 선생이 울릉도 학포항 근처에서 촬영한 것인데 촬영인 해안에서 멀지 않은 해발 150m 지점이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백두대간이 길게 펼쳐진 모습이 보이죠.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이순신 장군의 해군 첫 부임지자 전사 10일 전에도 머물렀던 흥양, 지금의 고흥군에서 한라산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측 지점은 발포진과 나라도 사이의 해상으로 잡았습니다. 주변에는 400m 이상의 봉우리가 있습니다만 관측자 높이는 가장 보수적인 1.5m로 잡겠습니다. 목표 지점의 한라산 최고봉 1150m, 이순신 장군의 시선 높이는 1.5m를 대입하면 가시거리는 174km입니다. 구간거리 150km 대비 최소한 24km의 여유가 있죠. 공기가 오염되지 않았던 당시의 환경을 고려하면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의 지린제동 역시 한라산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도수군 통제사의 위치에서 왜군이 제주도를 거점 삼아 추자도, 맹골군도, 흑산도를 우위하는 전술 변화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번에는 유형을 달리해서 내륙에서 바다 건너 먼 거리를 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1915m의 지리산 천왕봉에서 무려 250km 떨어져 있는 1950m 한라산이 보일까요? 삼척 소공대와 울릉도 구간보다 110km 더 먼 거리입니다. 만약 이 거리에서 실제로 보인다면 고대인들의 이동 루트 분석을 할 때 이 계산법의 활용도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지점의 한라산 1950m, 관측 지점인 지리산 천왕봉 1696m를 대입하면 가시거리는 328km입니다. 여유거리가 78km이죠. 단 두 구간은 이전과 달리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간 거리에 내륙으로 들어간 길이가 최소 60km에서 100km이기 때문에 중간에 두 목표 지점보다 더 높거나 거의 비슷한 높이의 방해물이 없어야겠죠. 주요 지점을 보면 천왕봉에서 섬진강 건너편에 있는 광양 백운산 좌측을 지나 공반도의 팔형산과 거금도 적대봉 우측을 통과합니다. 이어서 완도군 여서도 좌측을 지나 고대의 제주도 관문인 조천항 위로 상륙해 한라산에 이릅니다. 이 주요 지점을 기억하면서 실제로 보이는지 관련 사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볼까요? 바다와 운해 구간이 쉽지 않네요.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찾아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선거리상에 걸쳐있는 높은 지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중심선이 백운산 최고봉과 서쪽의 따리봉 사이를 지나 거금도 적대봉 위로 거의 정면으로 거의 통과합니다. 이번 사진은 촬영자가 여러 지점의 거리를 표시해서 보기 좋은데요. 한라산의 선명도는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대기 조건이 최고인 것 같네요. 한라산이 선명하게 보이죠. 확대해 봤습니다. 항해 목표 지점을 잡을 때 날씨가 따라준다면 가시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길어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앞서 날씨가 받쳐주면 반경 170km 원안에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천연등대인 한라산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170km가 나온 근거도 시인거리 계산법에 따른 겁니다. 관측자 높이를 해상 1.5m로 잡은 결과인데요.
174km보다 더 낮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한라산이 고대부터 동아시아 해양 네트워크상에서 십자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죠. 위치상 자연스럽게 물과 식량 공급, 배 수선을 하는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피난처와 표류하던 선박에게는 삶의 희망을 주는 혼불이기도 했을 겁니다. 한라산이 지닌 위상과 역할을 텍스트로 줄줄이 외워도 그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경 170km의 이 원은 한라산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역사 지리의 상상력을 확장합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유라프리카 지중해 한편의 나일강 하구에 있었으나 한라산 천연등대는 동아시아 지중해 로터리에 위치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시선을 동아시아 길목으로 옮기면 그곳에는 한라산 2배 높이의 대만 옥산등대가 있습니다. 3,950m, 정확히 한라산보다 2,000m가 높습니다. 시간상 상세 소개는 어렵습니다만 옥산의 지리적 광달 거리는 245km입니다. 그러나 3,000m급의 고봉 286개가 줄지어 있는 산맥의 중앙산맥의 특성상 실제 가시거리는 350km를 넘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 중국의 복건성은 물론이고 동쪽의 오키나와 제도, 남쪽의 필리핀 바탄 제도에서도 맨눈으로 보이는 초거대 등대입니다. 이 원 하나에 대만 원주민과 폴리네시아인의 원형, 그리고 유구국에서 일본 열도로 이어진 인류의 이동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의 동남쪽 방향 나가사키현이라고 쓰여있는 지점을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나요? 언뜻 봐도 지리산과 한라산 구간보다 가까워 보이는데 한라산에서 혹은 일본에서 한라산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원의 크기는 높은 지점에서 한라산을 본 가시거리가 아니고 해수면 1.5m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나가사키현의 최서단인 고토열도 후쿠에 섬까지는 불과 40km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후쿠에 섬의 최고봉인 461m의 테데가다케에서 가시거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시거리는 1.5m를 기준으로 87km인데요. 두 원을 겹쳐보면 이 정도의 교차지역이 형성됩니다. 후쿠이섬까지만 횡단하면 큐슈 본토 진입은 쉽겠죠. 그럼 한라산에서 일본의 고토열도가 맨눈으로 보이는지, 고토열도의 최고봉인 테데가다케에서 한라산을 볼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두 지점의 거리는 214km로 한라산과 지리산의 250km보다 상당히 가까운 편이죠. 그리고 여러 산봉우리들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은 환경입니다. 고토열도가 동남 방향에 있어 한라산의 기준점은 서쪽 최고봉이 아닌 1933m의 동릉으로 잡아야 합니다. 분화구 능선의 특성 때문이죠. 소개했듯이 고토열도의 관측점은 열도 중 가장 큰 섬이자 최서단에 있는 후쿠에 섬의 최고봉인 461m의 테데가다케입니다. 이곳 섬에도 분화구가 있지만 높진 않습니다. 두 지점의 높이를 대입하면 가시거리는 251km로 여유거리가 37km이네요. 기상 조건이 받쳐주고 대기가 깨끗하면 당연히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로써 기원전 219년 불로초를 구하겠다며 진시황을 속여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산동반도를 출발한 서북 일행이 바리해협을 건너 요동반도에서 서해 연안을 따라 남진해 한라산의 지리적 광달거리 안에 들어와 남해안 일대를 돌아본 후에 제주도에 이른 것은 특별하지도 특이하지도 않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인거리 안에 있는 고토열도로 넘어가 아리아케 깊숙이 자리한 사가평원에 안착한 후에 진시황이 수족대를 보냈다는 정보를 접하고 쿠르시와 본류를 타고 큐슈와 시코쿠 연안을 따라 혼슈의 사각지대인 기반도의 신구에 정착한 것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 시인거리 계산법만으로도 분석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제한 시간을 고려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익힌 기본기를 바탕으로 구부 알류산 열도에 대한 인류의 이동 가능성 분석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